들어갑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선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지금 11년차 변호사입니다. 11년차 변호사이고 그리고 모아타운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전에 없던 거거든요. 2022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추진한 거라서 그때부터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적어도 모아타운에 대해서만큼 저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에서 부동산 도시개발 박사과정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하는 전문인력 과정도 수료한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지금 나와드린 그 종이를 제가 설명하듯이, 제가 해설하듯이 같이 읽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시는 거 같이 넘겨가면서 저랑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모아타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재개발이 안 될 만한 동네인데도 재개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거 자체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좀 저층 단지를 고층으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접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동네가 낙후했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요건을 까다롭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보자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그런 저층 주거 지역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막 신축 빌라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최대한 집은 많이 지어야겠는데, 공급을 해야겠는데 요건을 좀 풀어주자라고 해가지고 법에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딱 재개발에 비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도 근데도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설명하시는 추진위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몇 층 아파트 짓는다. 지금 보니까 추진위의 그런 계획은 27층, 29층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5층이든 50층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공짜는 아니에요. 애초에 어차피 그 땅에 전부 다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 사고 할 때 보셨겠지만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고 3종, 2종, 1종 다 있잖아요. 결국 모든 땅에는 자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용적률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추진위 측에서 저희들은 35층 아파트 짓겠습니다, 27층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땅에서 쓸 수 있는 용적률은 똑같아요. 그거를 어디에 몰아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 기준이 사라졌는데 그거는 용적률을 늘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알려주시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용적률은 같은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왼쪽하고는 다르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몇 개 동한테 몰아줬죠. 용적률을 몇 개 동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몇 층 짓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혜가 아니다. 어차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똑같이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이유가, 보통 이제 추진위 측에서 약간 사진으로 좀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지금 써있듯이 고층의 메인동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끌어다가 쓰면은 그럼 그만큼 다른 동은 낮아지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사진 볼게요.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줄 알고. 근데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 지금 이렇게 멋진 메인 동, 여기다가 용적률을 몰아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동들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조감도를 안 뽑아요. 이렇게 조감도를 뽑으면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 이런 식으로 뽑죠. 이게 지금 여기 번동 조감도입니다. 추진위가 만든 번동 조감도인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저층인지,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못난이 아파트인지가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안 보이죠? 티가 안 나죠? 뭐가 고층이고 뭐가 저층이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진위 측에서 볼 때는 낮은 아파트로 돼 있는 게 별로 좀 안 예쁘고,
사람들이 설득할 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찍어버리고 아래 사진 보시면은 다 동수는 나와 있죠.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막 12층 이런 식으로 층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지금 뭐 최고층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죠. 29층 지겠다, 27층 지겠다 하는데 그거는 최고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최고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저층으로 지어지는 거다. 아마도 여기 이렇게가 다 저층일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다음 장. 종상향 되면 이익 아닌가요? 종상향은 거의 다 시켜주긴 해요. 지금 모아타운 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종상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종인데 3종 될 거예요.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은 3종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만큼 집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추진이가 지금 뭐 잘해가지고 특별히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어디든지 모아타운 한다 그러면 다 종상향 해줍니다.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니에요. 괜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땅에는 전부 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특별히 그걸 높여가지고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러면 다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 부분, 그 분량의 절반만큼 여러분들 돈으로 지어서 서울시에 갖다 바쳐라 이겁니다. 실제로 뭐 경기가 좋을 때 아니면은 건설비가 별로 안 비쌀 때는 그래도 남았어요. 아니 절반 우리 돈으로 절반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갖다 바치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팔면은 훨씬 이득이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근데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이게 별로 이득이 아닌 시절이 돼버려서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뉴스 보면은 뭐 수많은 모아타운 사업장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다 막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건축비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는 서울시가 혜택 줄게, 종상향 해줄게, 대신 늘어난 거의 절반만큼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바쳐 라고 했을 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상향은 공짜가 아니다. 지금 뭐 아래 뉴스 보시겠지만 뭐 심지어 심각한 곳은 평당 1,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평당 1,000만 원까지 된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진위 측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데 그게 기부 체납이 공짜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있어요.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조합원들, 주민들이 직접 돈 들여가지고 지은 다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요. 기부 체납. 그리고 매입도 하긴 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의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가요. 사가긴 사가는데 얼마에 사가냐? 그러면은 시세의 한 40% 정도. 여러분들이 지은 그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 원가. 그 건설 원가의 한 40% 정도 사갑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종상향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혜택이 뭐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종상향은 다 해주고 있어요.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종상향도 공짜가 아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서 갖다 바쳐야 되고 최근에 워낙 건축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돼서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다라는 게 3번 내용이었습니다. 4번. 실제로 번동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나요? 대형 평형 아파트 주겠다고? 추진치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나요? 원하는 거 준다고? 네, 이거는 제가 그 설명을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4번. 대형 평형 아파트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항상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있으면은 내가 집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집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1+1 받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안 되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노후도가 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재개발이 되는 동네에 비해서 모아타운을 할 수밖에 없는 동네는 일단 건물 주인, 땅 주인, 토지 등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1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쪼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여기에 땅 주인이 100명밖에 없으면은 그러면 넓게 지을 수 있죠. 근데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땅 주인이 200명, 300명, 400명 되면은 그 한 분 한 분한테 큰 집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쪼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성공한 재개발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성공한 데가 있는데 아니 그럼 그런 데는 뭐 바보입니까? 거기 있는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은 그럼 바보라서 속았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업성이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단독 다가구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성수동 이런 데는 뭐 특별 전략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이 정말 많아요. 서울시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독 다가구도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라를 산 사람이 나는 빌라 5억 투자했는데 근데 와 나는 뭐 15억이 되네? 3배가 됐네? 라고 하더라도 단독 다가구가 나는 뭐 5억이 아니라 나는 50억인데 근데 나도 조금 버는 거예요. 당연히 그 빌라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나도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 데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성 자체가 좋으면은 그러면 단독 다가구 가진 분들도 나도 그래도 뭐 손해가 아니니까 나도 벌긴 버니까 게다가 퍼센트로 치면은 빌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땅이 넓고 애초에 그 덩치 자체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꼭 뭐 300% 아니어도 나는 뭐 20%만 돼도 나쁘지 않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면은 그거를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팔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종상향을 해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인데 요즘에 또 건설비가 워낙 올라가서 이게 부담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돈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선가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 결국 땅 많은 분들,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조금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 6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민들의 자산평가가 시가에 비해 현재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여러분들의 집 하나하나를 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쳐줄 건지를 일단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비싸게 쳐주면은, 비싸게 인정받으면은, 그러면은 뭐 1+1이든 아니면 세 채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독, 다가구, 뭐 상가주택, 근생, 이런 땅 넓은 분들이 딱 이 부분에서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우선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 건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보면 써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토지 공시지가 가격 본 적 있으세요? 엄청 싸죠? 엄청 싸죠? 제가 봤어요 한번. 건동 봤는데 근데 안쪽 골목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7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리고 좀 대로라고 해도 뭐 큰 동은 아니지만 큰 길 쪽에 있는 데는 공시지가가 평당 한 900에서 1100 정도. 1100은 진짜 센 거고 보통 900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대로 평가하진 않아요. 보정률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더 곱해줍니다. 근데 그게 130에서 한 160 정도 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세 대비 공시지가가 엄청 낮은데 거기에서 곱하기 1.3, 1.5 해봤자 그래도 시세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만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여기서 엄청 깎이는 거예요. 추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뒤에 설명 나오는데 추진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보정률 2,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줄 거다. 심지어 2에서 2.2 해줄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곳은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진짜 한 20, 30%밖에 안 되는 강남 최상급지 그런 데는 곱하기 2.2 해줘요. 곱하기 2 해주는 것도 사실 흔치 않아요. 근데 추진위는 그거를 근거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를 전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단 이 감정평가 방식 자체가 토지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 깎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물 몇 년 됐습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래요. 25년이면 양호하죠. 30년, 40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원가가 안 남아있어요. 감가상각. 다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사실상 영원 영원. 그러면 결국 내 건물, 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시세 대비 엄청 내려가는데 건물은 빵이에요. 그래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는 어떠냐? 빌라는 달라요. 왜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다음 장 보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려주겠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자 14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써있죠? 15조 건물은 원가법 써있죠? 근데 16조 빌라가 이거예요. 빌라가 이거. 저기 나와있잖아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건물인데 그 중에서 나는 한 개 호실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도 비율로만 가지고 있어요. 비율로만. 그런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가 아니고 원가법이 아니에요.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사례가 계속 찍히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뭐 빌라 하나 사놓으면은 그러면은 모아타운 하면은 아파트 나온대. 아파트 입주권 나온대. 라는 생각으로 갭 투자를 하잖아요. 갭 투자. 그러니까 거래가 막 찍혀요. 계속 찍혀요. 심지어 아파트 받을 생각으로 점점점 올라가요. 분명히 저거 2억 하던 건데 막 2억 5천, 2억 7천, 2억 8천 막 올라가요. 그게 전부 다 거래 사례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이걸 다 인정받아요. 이걸 다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나는 우리 집 이거 한 15억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땅도 지금 40평이고 한 15억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거는 8억이래요. 확 깎았어. 근데 옆에 있는 빌라는 저거 옛날에 2억개 하던 건데 근데 거래 사례를 반영해가지고 막 3억 평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뭐 추진이나 아니면은 뭐 빌라 가진 분들을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물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건물은 되게 멀쩡합니다. 제 건물 제가 관리 잘했고요. 한 10년 전에 리모델도 한번 했고요. 세입자들이 다 관리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깔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30년 넘었다? 그러면 원가법에 따라서 영원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세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해보면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추진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감정평가 법인을 2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각각 맡긴 다음에 거기 평균값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공정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분들은 공정하겠죠. 그분들은 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산 가치는 뚝 깎여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그렇게 뚝 깎인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과 땅이 진짜로 시세만큼 인정받으면 그러면 뭐 1+1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1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연 사례처럼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아래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다. 이게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최근에 지어진 편이라서 건물의 잔존가치도 높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갭 투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독 다가구의 희생을 딛고 빌라들이 재미를 본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맹점으로 인해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상 가능했던 아파트 1+1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빌라가 계속해서 지금 갭 투자 때문에 찍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지도 않는 분들이 아파트 받을 생각으로 계속 빌라를 사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그게 전부 다 감정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 번동
토익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소유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 보이시죠? 뭐 1,300 얼마? 연립 다세대 보이시죠? 3,1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단독 다가구 1,800 얼마? 그리고 뭐 여기 연립 다세대 뭐 3,700 보이시죠? 이 차이. 그러니까 이 지금 막 평당 3,700 하는 이런 실거래가가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됐어요. 그 말은 번동 모아타운 추진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9억에 하고 있는 거를 7억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 7억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단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가 다 2억씩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에서 한번 후려치죠. 그리고 비례율에서 또 한번 후려치죠.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도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보다는 한 2억씩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찬성 측이 얘기했던 뭐 환급금 이런 게 싹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계산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위에서 주고 있는 그 정보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추진위가 말하고 있는 감정가,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설득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가장 최고의 경우만 적용해놓은 결과예요. 근데 현실은 아래인 뉴스 같죠. 지금 대출 막혀가지고 지금 모아타운 다 난리 났고요. 다음 장. 심지어 지금 뭐 여기는 뭐 대치동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담금 폭탄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대치동 뭐 11억 분담금 내더라도 아파트 지어지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폭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 환급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11억 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처음 약속했던 것과 너무 달라지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부풀려진 보정률 그걸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금액을 되게 많이 쳐드릴 겁니다 라고 높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비현실적인 평당 공사비 요즘과 다른 평당 공사비를 쫙 낮춰가지고 아 우리 사업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107 약간 올라갈 겁니다. 쳐줘요. 그런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의 모든 것보다도 더 2억 싸게 잡아놓고서는 자 저희 조합원 분양가 되게 싸죠? 이렇게 싸게 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2, 3으로 과장을 넣으니까 1, 2, 3으로 이제 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 2, 3으로 너무 희망적인 그런 것만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억씩 현금으로 받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럴듯한 그런 계획을 보지 말고 실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은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8번까지 해서 막 감정평가하고 무슨 뭐 원가법 얘기하고 좀 어려운 거 지나갔는데 다 이해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9번. 자, 모아타운으로 지어진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근처 아파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추진위 측은 그런 식으로 설득하죠. 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찬성하고 나시면은 그러면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1+1 받으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하나는 뭐 자식 주고 하나는 내가 살고 얼마 좋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모아타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땅을 잘게 쪼개야 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이 없고 소형 평형이 없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많아지니까 좀 현실적으로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 많은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모아타운 하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뭐 근처에 있는 최고 대장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된다. 모아타운이 성공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임대가 많고 소형이고 그리고 아까 뭐 층수 보시겠지만 다 저층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유명 브랜드 뭐 여러분들 모아타운 자이, 모아타운 레미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진 측에서 이 근처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막 시세가 얼마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걸러두시면 됩니다. 다음 장. (10번)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 세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요?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1도 쉽지 않을 거예요. 1+1도 쉽지 않을 거고 안 될 거고 심지어 해주겠다고 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엎어서 1+1 없는 걸로 해도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건데 만약에 1+1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혜택 없습니다. 그냥 다주택자로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모아타운 조합에 끌려 들어가서 세입자 전세금, 보증금 돌려주고 그리고 기존 담보대출 상환하고 월세 수입은 끊기는데 이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한 4년, 5년 동안 내가 지내야 되는 임시거처 어딘가 가야죠. 그 전세금도 마련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까지 부담하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가 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보유세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좋은 거는 공시가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세금 부담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이주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업장들이 이주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주비를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 조합에서 다른 금융기관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주비를 조달해 와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전부 다 사업비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철거하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그 전세금 따로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사업비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사업비라는 건 결국 우리 조합 돈이에요. 우리 조합 돈은 내 돈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이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대출 알선해드릴게요. 대출 알선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뭐 무이자를 할 건데요.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냅니까? 조합이 내는 거예요. 그 조합은 우리고.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추진위에서 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자기 돈 내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조합이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이 덩치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쌓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분담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릴 게 사실 저는 이제 1+1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 종부세, 보유세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여기 밑줄 이거죠. 일단 모아타운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입자가 끊깁니다. 아니면은 전부 다 철거 안 돼도 어차피 동네가 곳곳이 철거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있던 사람도 나가요. 갱신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철거되기 전이라도 점점 이제 공실이 늘어나요. 그리고 공실이 생겨도 새로운 사람이 안 옵니다. 특히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니까 안 들어와요. 그냥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나가버리니까 결국 내 월세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은 담보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내 전세금까지. 그럼 결국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세입자들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근데 월세 수입은 줄어들죠. 그리고 담보대출 상환해야 되죠. 내 전세금 마련해야 되죠.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금액을 조합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다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빌려주는 것마저 지금 돈 주지 말라가지고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결국 대출 규제를 뚫고 돈을 빌려와야 되다 보니까 돈을 비싸게 빌려와야 되고 그게 또 이자가 엄청나다. 그 문제가 이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월 수입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매월 200~300만 원씩 추가로 갚을 돈이 생긴다라는 말이 그 설명입니다. 다음 장에.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11번.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매도 청구 당한다는 사실인가요? 보면은 약간 그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실제로 찬성 측이나 추진 측에서 보면은 마냥 당근만 제시하지 않고 겁도 줄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하셔봤자 어차피 안 되고요. 나중에 반대하시면은 괜히 불리해집니다. 소송 당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반대했다가 찍혀가지고 아마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막 불리하게 어떡하지? 근데 사실 반대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요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땅 가진 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뭐 알박기 하듯이 오히려 맨 처음에 동의하신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진짜 마지막에 동의하신 분들이 더 감정평가를 잘 받아요. 왜냐면은 감정평가할 때 한 10% 정도는 어차피 재량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정률 적용하는 거는 되게 여러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사례들은 그런 거예요. 같이 반대했어요. 같이 반대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우리 이미 끝난 것 같다. 이미 대세가 기운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그냥 포기하고 사인했습니다. 찬성. 그런 다음에 한쪽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에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감정평가 해보니까 바로 옆집인데도 평당가가 한 300달러요. 한 300달러면은 그러면 40평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억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반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사업이 되더라도 오히려 처음에 찬성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화병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다가 결국 그냥 대세가 기울었어요. 조합이 설득됐어요. 그래서 조합이 우리한테 보내요. 자, 우리 지금 조합 설득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들어올지 아니면 현금 청산 받고 나갈지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난 조합은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합이 원고가 되고 내가 피고가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송의 내용은 조합이 감정평가한 금액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내가 10억 줄 테니까 땅 넘기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걸 조합이 소송을 걸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유 그러면 또 큰일 났네. 소송 들어오면은 그것도 방어해야 되고 큰일 났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건 수용이 아니고요. 소송인데 그 소송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재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이거 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가치가 낮습니다. 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10%씩 올라요. 1심에서 10% 올리고 2심에서 10%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감정하고 재감정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빌라면은 별 의미가 없죠. 빌라면 애초에 2억인데 10% 올라봤자 변호사비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죠. 근데 애초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다. 내 집이 지금 10억, 내가 생각하는 내 집이 10억이다. 그러면은 1심에서 10% 올리고 2심에서 10% 올리잖아요. 그러면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런 소송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득인 겁니다. 이해됩니다. 심지어 초기에 동의하신 분들에 비해서 종전재산평가가 잘 받는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층급별로 5에서 10%씩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수억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거 3년 만에 끝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뭐 20년 걸리도 많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최소 5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감정평가하면 돼요. 지금 조합에서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한 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버티다가 반대하다가 5년 뒤에 감정평가하잖아요. 이미 시세가 올라 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분들이 결국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알박기 비유를 든 겁니다.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잘 반대하셔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거를 못 넘기게 만들면은 애초에 그러면 사업이 엎어지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혹시 3분의 2가 넘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세가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소송하고 1심, 2심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금액을 수억씩 더 올려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장에. 모아타운에 찬성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은 없나요? 뭐 이거는 명백하죠. 빌라 팔 수 있는 분들.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팔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대박이죠. 왜냐면은 이 빌라 사가시면은 그러면은 아파트 나옵니다. 라고 해서 팔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임대사업자를 냈으면은 보통 매도를 못 하는데 임대사업자 뭐 제한이 없다.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뭐 통다세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대박이죠.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뭐 월세 받고 있는 다세대 건물 여기가 지금 한 20세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다 팔 수 있으니까 갭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박이고, 그리고 개발 기대감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그만큼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이런 분들은 뭐 찬성하면 이득이죠. 그리고 빌라 다세대 소유자 중에서 이 한 7, 8억 원 되는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빌라는 모아타운을 하면은 무조건 이득을 보거든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의 희생을 딛고 이득을 봐요. 근데 몇몇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이 7, 8억 원을 못 내면은 어차피 현금 청산이에요. 이런 분들은 재미를 못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2억짜리 빌라를 샀어요. 근데 이게 막 모아타운 기대감으로 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좋지만 어차피 현금 청산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한 2억 3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거기서 한 뭐 5억, 7억, 8억 내야 돼요. 더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낼 수 있으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못 낸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지금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은 이득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 듣고 나는 빌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무조건 찬성해야겠네? 그것도 아닌 거죠. 추가 분담금 낼 수 있는 분들만 이득입니다. 13번. 그러면은 이 원치 않는 재개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어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3분의 2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이미 지금 넘어갔는데요? 이미 지금 찬성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지금 뭐 다 왔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갈등 방지책을 냈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면은 그러면은 모아타운 안 해줘요. 여러분들 지금 단독 다가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독 다가구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만 모여도 3분의 1 되거든요. 이거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되면은 그러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서울시의 원칙은 겁니다. 서울시는 어차피 지금 모아타운 하겠다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아니 굳이 주민들끼리 싸움 난 곳을 뭐하러 해주냐. 주민들 갈등이 있는 곳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판단 기준이 뭐냐? 3분의 1 면적 기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3분의 1만 모으신 다음에 서울시에 민원 넣고 반대 동의서, 혹시 이미 쏘가가지고 찬성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철회 동의서 그거 써가지고 서울시 내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보고서는 지금 찬성 측 추진위에서 들어온 동의서에 이름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 동의서 냈네, 철회 동의서 냈네. 그럼 그분은 빼고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 낸 분들, 이분들 면적 합계 계산해가지고 3분의 1 이상 되면은 그러면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 동의서 많이 걷고 철회 동의서 많이 걷고 그렇게 해서 3분의 1만 넘기면은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안 해주는 두 가지 이유가 아까 첫 번째 주민 갈등, 주민들끼리 싸움 나는 곳이면은 굳이 안 해준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기 우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세력이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자문을 드려가지고 모아타운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 모아타운 추진했는데 엎어진 곳, 이런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다 봤어요. 그 동네에 있는 등기부등본 다 봐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찬성하고 있다는 저분들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 맞는지, 이거를 봐가지고 전부 다 투기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면은 서울시가 또 빼줘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야겠죠. 등기부등본 전부 다 분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서울시가 제외한다. 그래서 제가 자문했던 역삼 2동, 자양 4동, 반포 1동, 월계동, 양재 2동 전부 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엎어진 곳들입니다. 다음 장이요.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소송을 했어요.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모아타운이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그 찬성 측 그분들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또 분석해봤더니 91%가 그냥 외지인이었어요. 외지인. 네, 91%가 그냥 갭 투자해놓은 외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송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인데요. 모아타운 좌절, 강남 역삼 2동 제가 자문한 곳이고요. 다음 보시면은 반포 1동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시킨 지역이다. 반포 1동 제가 자문한 곳입니다. 다음 장. 그리고 이번 소송. 결국 반포 1동에서는 찬성 측 추진해서 소송까지 걸었어요. 근데 그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제가 승소했고 결국 여기 엎어졌어요. 그리고 아래 자양사동 모아타운 주민 반대로 무산 제가 자문한 곳입니다. 다음 장. 월계동 50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 여기도 그렇죠?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철회가 된 거예요. 여기도 제가 자문한 곳입니다. 양재 2구역, 6구역 모아타운 퇴짜. 여기도 제가 자문한 곳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